시간이 갈수록 나는 상당히 바틀비에 순응되어져 갔다. 그의 착실함, 낭비벽이라고는 없는 검소함, 그의 꾸준한 근면성, 칸막이 뒤에 서서 몽상에 빠지려고 작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그의 대단한 고요함,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처신, 이런 것들로 인해 그는 소중한 회사 자산이 되었다.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이것은 가장 훌륭한 것이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하고 하루 온종일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밤이 되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정직성을 특히 신뢰하고 있었다. 가장 소중한 문서라도 그의 손에 있으면 전적으로 안심이었다. 때로는 피치 못하게 나로서도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불쑥 발작적인 화를 내는 경우도 물론 있었다. 왜냐하면 바틀비가 내 사무실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무건의 조건들을 구성하고 있는 전례 없는 면제, 특혜, 그리고 그의 모든 기이한 행동들을 마음속으로 참고만 있기가 말할 수 없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가끔 급한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 나는 짧고 다급한 어조로 바틀비를 나도 모르게 부르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문서를 꽉 눌러 묶을 때 쓰는 빨간 테이프 한쪽 끝부분 꽁지를 손가락으로 눌러달라고 하기도 했다. 물론 칸막이 뒤에서는 늘 듣던 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대답이 여지없이 들려왔다. 이럴 때 본성적으로 보편적 결함을 갖고 태어난 인간인 이상 어떻게 이런 몰지각한 행동에 대해 쓰디쓴 소리를 내뱉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게 돌아오는 이런 종류의 거부가 거듭될수록 내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져 갈 따름이었다. 여기서 밝혀두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주해 있는 법률사무소 빌딩에 사무실을 차리고 있는 대부분 법조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대로 내 사무실 열쇠도 여러 개가 있었다. 하나는 다락방에 거주하는 여인에게 맡겨져 있었다. 이 여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걸레질을 하고 하루에 한 번씩 내 사무실 먼지 터는 일을 했다. 또 다른 열쇠는 편의상 터키가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 키는 간혹 내가 주머니에 넣어 다녔다. 네 번째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 트리니티 교회에 간 일이 있었는데, 너무 일찍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사무실이나 잠깐 들러야겠다고 생각했다. 다행히도 나는 열쇠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자물쇠를 집어넣으려고 보니 안에서부터 무엇인가가 꽂혀져 있어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다. 몹시 놀란 나는 안에 누가 있느냐며 소리를 질렀다. 그때 놀랍게도 안에서 열쇠가 돌려지더니 문을 빼꼼 연 채로 깡마른 모습을 한 바틀비가 유령같이 출몰하는데,
소매 달린 셔츠 차림에 다른 경우였다면 남루한 평상복이라고 할 수 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바틀비는 죄송하지만 지금은 몹시 바쁜 일이 있어서 들어오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두 마디 더 간단히 보태기를 블락을 한두 번 더 돌고 오면 그때까지는 지금 하는 일이 마무리 지어질 것이라고 했다. 유령 같으면서도 신사적으로 태연작약하게, 동시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 사무실을 제 집으로 삼고 있는 바틀비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출연은 내게 이상한 영향을 끼쳐 나는 냉큼 내 사무실 문에서 물러나 시키는 대로 말을 들었다. 그러나 이 불가사의한 필경사의 은근한 후안무치함에 대한 무기력한 반항심에 이래저래 치가 떨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사실 그의 놀라운 유순함은 나로 하여금 전투력을 상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다움마저도 빼앗아가버리는 형편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자기가 고용한 서기가 자기에게 지시를 내리며 자기 소유의 사무실로부터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순순히 허용하는 걸 일종의 남자답지 못한 일로 여기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나는 바틀비가 소매 달린 셔츠 차림에 어쩌면 너절하다고 할 수 있는 차림으로 일요일 아침 시간에 도대체 내 사무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지 몹시 기분이 언짢았다. 부정한 짓을 하고 있는 중이었을까? 아니다. 그것은 물어볼 것도 없는 일이다. 잠시만이라도 바틀비가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도대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베끼는 일? 이것도 아니다. 아무리 괴짜스럽기는 해도 바틀비는 남달리 품행이 방정한 사람이었다. 그는 절대로 벌거숭이에 가까운 상태로 자기 데스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더구나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바틀비에게는 뭔지 모르게 신성한 일요일을 세속적인 일로 모독할 사람이라는 추측을 용납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편치 않았고 온통 안절부절 호기심으로 가득 찬 채 다시 사무실 문 앞에 되돌아왔다. 아무런 걸거침 없이 열쇠를 꽂아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바틀비는 보이지 않았다. 마음을 조이며 칸막이 뒤를 두리번 살펴보았지만 그가 나가고 없는 것이 분명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본 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바틀비가 내 사무실에서 먹고 옷을 갈아입고 잠을 잤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것도 접시, 거울, 혹은 침대 따위도 없이 사무실 한 구석에 놓인 오래된 소파의 푹신한 앉는 부분에는 여윈 모습으로 기대 있었던 희미한 흔적이 찍혀 있었다. 데스크 밑에서는 둘둘 말아서 치워놓은 담요 한 장을 발견했고 텅 빈 벽난로 받침대 밑에는
검정 구두약과 구두솔, 의자에는 비누와 너덜너덜한 타월이 담긴 양철 세숫대야. 그리고 신문 위에는 진저너트 부스러기와 치즈 조각들이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그렇다. 바틀비는 이곳을 제 집 삼아 독신 생활을 해온 것이 분명하다. 그 즉시 나의 뇌리를 스친 것은 이 얼마나 비참한 혈혈단신 고독함의 모습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몹시 빈곤했지만 그의 고독은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 생각해보라. 일요일의 월스트리트는 페트라처럼 인적이 끊어져 버리고 매일 밤마다 이곳은 텅 빈 곳이 되어버린다. 이 빌딩조차도 주중 낮 시간에는 부지런함과 활기가 가득하지만 밤이 되면 철저한 공동이 메아리칠 뿐이고 일요일은 종일 쓸쓸하기만 하는 곳이다. 그런데 바틀비가 이곳을 제 집으로 삼고 있으면서 한때 인파로 붐비었던 고독의 모습을 홀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칼타고의 폐허 더미 가운데서 골똘히 생각에 잠긴 무고하고 전락해버린 마리우스처럼. 난생 처음 나는 견딜 수 없이 아픈 비애의 감정에 온통 사로잡혔다. 지금껏 내가 겪은 것은 오로지 거북스럽지 않은 슬픔뿐이었다. 같은 인간으로서의 유대감이 거부할 수 없이 나를 침통하게 만들었다. 형제적인 비애감. 왜냐하면 나와 바틀비는 모두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이다. 그날 내가 보았던 브로드웨이의 미시시피 강을 따라 백조처럼 떠내려간 축제처럼 장식된 빛나는 비단 옷과 반짝이는 얼굴들을 떠올리며 나는 그들을 이 창백한 얼굴의 필경사와 대비해보며 생각했다. 아, 행복은 빛을 유혹함으로 우리는 세상이 밝은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비극은 초연하게 숨어 있어 우리는 비참함이란 없다고 여기는 것이구나 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병들고 어리석은 두뇌에서 나온 온갖 잡생각들. 이러한 슬픈 망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바틀비의 기이한 행동에 대한 특별한 생각으로 이어졌다. 이상한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이 필경사의 창백한 형체가 무관심한 이방인들 가운데 수위에 감싸여 염을하고 입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갑자기 나는 훤히 드러나게 열쇠가 자물통에 그대로 꽂혀 있는 바틀비의 닫혀진 데스크에 관심이 쏠렸다. 비정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쁜 짓을 할 생각은 아니다 하고 생각했다. 게다가 이 데스크는 내 것이고 따라서 그 내용물도 내 것이므로 당당히 그 속을 들여다보자 싶었다.
모든 것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서류들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조그만 서랍들이 깊숙한 편이어서 서류 파일을 꺼내기 위해 후미진 깊숙한 곳까지 더듬었다. 그때 손에 무엇인가 집히는 것이 있어서 끄집어내 보았다. 낡은 머리밴드용 손수건이었는데 무겁고 매듭이 지어져 있었다. 열어보았을 때 그것은 저금통이었다. 그때 이 사람에게서 느꼈던 조용한 미스테리들이 모두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바틀비가 대답하는 것 외에는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수시로 자기만을 위한 시간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책을 읽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신문조차도 읽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칸막이 뒤에 있는 희미한 창가에 서서 하염없이 막힌 벽돌벽을 내다보고 있던 것도 기억해냈다. 단 한 번도 식당이나 레스토랑 같은 곳을 가본 적이 없다고도 확신했다. 창백한 그의 안색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듯이 그는 터키처럼 맥주를 마시지도 다른 사람들처럼 심지어 차나 커피를 마시지도 않았다. 내가 아는 한 특별히 어디든 간 적도 없어서 지금 현재 실제로 산책을 간 것이라면 몰라도 산책을 하려고 밖에 나가는 일도 없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혹은 이 세상에 친척이 있는지조차 말하기를 거부해왔다. 그처럼 마르고 창백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고 호소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무엇보다도 나는 이것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그에게는 어떤 희미한 도도함 혹은 가혹한 자아절제와 같은 무의식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 것이 나로 하여금 분명 경외감을 느끼게 하며 그의 기이한 행적에 순순히 따르도록 했으며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바틀비의 무동작성으로 봐서 바틀비가 칸막이 뒤에서 막힌 벽을 바라보며 공상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아주 가장 사소한 일일지라도 나를 위해 해달라고 부탁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을 기억했다. 이런 모든 것들과 더불어 바틀비가 내 사무실을 상시 거처이자 제 집으로 삼고 있었다는 최근 발견된 사실. 여기서 또한 그의 병적인 우울함을 명심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지럽게 머릿속을 빙빙 도는 가운데 어떤 조심스러운 감정이 나를 엄습해 오기 시작했다. 처음 느낀 것은 순수한 비애감과 진심 어린 연민의 감정이었지만 바틀비의 쓸쓸함이 내 상상과 비례해 점점 더 커져가면서 바로 그 비애감은 두려움에 합쳐지고 바로 그 연민은 혐오에 합쳐졌다. 사실이자 또한 끔찍스런 것은 어느 선까지는 비극을 목격하거나 거기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가장 선한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선을 넘어서 버리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인간 마음에 본연적으로 존재하는 이기심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오히려 극단적이고도 근원적인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절망감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예민한 사람에게 연민은 흔히 고통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러한 연민이 효과적인 성공을 거둘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상식은 연민을 버리라고 충동질한다. 그날 아침 내가 본 것은 그 필경사가 본질적으로 치유불능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나는 그의 육신에 은전을 베풀 수도 있겠지만 그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그의 육신이 아니었다. 고통받고 있는 것은 그의 영혼이었으며 내 손은 그의 영혼에 닿을 수 없었다. 그날 아침 나는 트리니티 교회에 가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웬일인지 그날 본 것들은 처음으로 나로 하여금 교회 갈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집을 향해 걸으며 바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했다. 마침내 나는 이 결정에 도달했다. 다음 날 아침에 바틀비의 과거에 대한 것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조용히 해보는 것이었다. 당당하고도 스스럼 없이 대답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면 그에게 내가 줘야 할 돈에다 $20를 더 보태주면서 더 이상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식으로든 그를 도와줄 수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겠다. 특히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기 원한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기꺼이 그 비용을 대줄 용의가 있었다. 더구나 만약 집에 도착한 후 언제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 편지를 보내기만 하면 틀림없이 회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다. 다음 날 아침이 됐다. 바틀비, 나는 칸막이 너머에 있는 그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대답이 없다. 바틀비? 좀 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여기 좀 오게. 자네가 하고 싶지 않을 무슨 일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네와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그러네. 이 말을 듣고 그는 소리 없이 내 시야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바틀비, 자네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말해주겠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자네에 대한 무엇이라도 나한테 말해줄 수 있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거부하는 데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나? 나는 자네에게 친근감을 갖고 있어. 내가 말을 하는 동안 바틀비는 나를 쳐다보지 않고 키케로의 흉상에 눈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 흉상은 내가 앉은 자리 바로 뒤, 내 머리에서 약 6인치 정도 위에 놓여져 있었다. 자네 대답은 뭔가, 바틀비? 꽤 오랫동안 대답을 기다리다가 말했다. 그 사이 그의 안색은 굳어 있었고 다만 파리하게 여윈 입에 아주 희미한 떨림이 잠시 보였을 뿐이었다. 지금으로서는 대답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바틀비는 자신의 은신처로 가버렸다. 솔직히 말해 나의 허물이기는 하지만 이번 경우에 바틀비가 보여준 매너는 나를 화나게 했다. 그 태도에는 어떤 뻔뻔한 경멸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서 받은 부정할 수 없는 호의와 관대함을 생각해 볼 때 바틀비의 이 옹고집은 배은망덕한 행동으로 보였다. 다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앉아 고민했다. 그의 행동에 화가 나서 내 사무실을 들어설 때 해고하겠다고 마음은 먹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미신적인 무엇인가가 내 마음을 두드리며 나로 하여금 그 목적을 실행하지 못하게 저지하면서 누구보다도 고독한 이 인간에게 감히 한마디라도 쓴소리를 내뱉기만 했다 하면 악당이라며 비난을 하고 있는 듯 느끼고 있었다. 마침내 친근스레 내 의자를 그의 칸막이 뒤로 끌어다 붙어 앉으며 말했다. 바틀비, 그렇다면 자네 과거 이야기는 신경 쓰지 말게. 하지만 친구로서 내가 자네에게 부탁하겠는데 이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에 될 수 있는 한 좀 따라주게. 내일 혹은 모레부터 서류 대조를 도와주겠다고 말해주게. 간단히 말해서 하루나 이틀 후부터 좀 분별 있는 행동을 하겠다고 말해달라는 걸세. 바틀비, 그렇게 말해주게. 지금은 좀 분별이 있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약간 음산기가 도는 그의 대답이었다. 그때 전문이 열리고 니퍼스가 다가왔다. 그는 평소보다도 더 심한 소화불량으로 인해 밤새 유별나게 고생했던 것처럼 보였다. 그는 바틀비가 한 마지막 말을 문 너머에서 들었던 것이다. 그러고 싶지 않다. 이 말이지? 니퍼스는 이를 갈았다. 내가 법원장님이라면 선생님, 하고 싶도록 만들겠습니다. 니퍼스가 내게 말했다. 이 고집센 노새 같으니라고. 하고 싶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선생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금 저작자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일이. 바틀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니퍼스 씨, 내가 말했다. 지금은 좀 물러나 있어줬으면 싶소. 어찌된 영문인지 최근 들어 나는 무심코 이 하고 싶다는 말을 정확하게 쓰일 자리도 아닌 모든 경우에 사용하는 버릇이 들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이 필경사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 벌써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고 말았다는 생각을 하며 전율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표면상 드러나지 않은 더 깊고도 심한 이상행동은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결심한 것도 이런 우려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니퍼스가 짜증을 내며 잔뜩 부은 얼굴로 막 나가려는 참에 터키가 점잖게 다가왔다. 실례지만 법원장님, 터키가 말했다. 어제 저도 여기 바틀비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는데 만약 이 사람이 매일 좋은 맥주 한 쿼트씩 마시고 싶어 하면 이 사람을 고치는 쪽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고 또 자기가 한 서류를 대조하는 일을 거들도록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자네마저도 그 말버릇이 들고 말았다 이거지? 나는 약간 상기된 채 말했다. 죄송하지만 법원장님, 무슨 말버릇 말입니까? 칸막이 뒤에 있는 비좁은 공간으로 터키가 공손하게 물으며 끼어들어 왔기 때문에 내가 바틀비를 떠미는 꼴이 되었다. 무슨 말버릇이요, 법원장님? 저는 여기 혼자 있고 싶습니다. 바틀비는 마치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해 기분이 상한 듯 말했다. 바로 그 말 말이야, 터키. 내가 말했다. 바로 그거야. 쉽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묘한 단어죠. 제 스스로는 그 말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선생님,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 사람이 하고 싶어만 한다면 터키 씨,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제발 좀 나가 있어 주겠나? 물론이지요, 법원장님. 그러고 싶어 하시면 제가 그래야죠. 터키가 나가려고 전문을 열자 책상에 앉아있던 니퍼스가 나를 힐끗 보며 서류를 흰 종이나 파란 종이 가운데 어느 종이에 복사하고 싶으냐고 내게 물었다. 니퍼스는 조금도 장난기 섞이지 않은 발음으로 하고 싶으냐고 말했다. 자신도 모르게 혀에서 굴러나온 것이 분명했다. 나는 속으로 나와 내 서기들의 머리까지는 몰라도 웬만한 수준까지 우리의 혀를 틀어놓아 버리고만 이 미친 사나이를 기어코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당장 해고 발표를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